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 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 걸려 있었던 운명의 4연전 당시 아스널, 리버풀,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무력하게 무너졌던 경기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무리 장기적인 관점으로 팀을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기별 전략 구성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는 허점들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부임 두 번째 시즌에는 무조건 우승한다, 그래 왔다라고 말해왔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아스널과 북런던 더비에서 무려 36년 만에 홈 3연패라는 굴욕을 당하고도 토트넘이 지난 시즌보다 매력적이고 일관성 있는 시즌의 첫 4경기를 치렀다고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 인식을 보이는 발언을 했어요. 뉴캐슬전에 이어 아스날전에 연속으로 패배한 것은 상대팀이 핵심 수비수 그리고 핵심 미드필더를 부상과 징계 등으로 잃어버린 채 치른 경기였다라는 점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인 대응력이 뉴캐슬의 에디 하우, 아스널의 아르테타 감독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떨어지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결과를 내기 위한 경쟁력 자체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감독으로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한준TV는 그 대안으로 지난 시즌 본머스 감독으로 솔란키의 포텐을 터뜨린 스페인 출신의 안도니 이라올라 감독이야말로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 토트넘이 즉시 선임해서 빠르게 팀을 수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이 감독의 선임을 추천합니다. 이라올라 감독이 현재 본머스를 이끌고 있는 감독이지만 선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거액의 연봉을 무려 2027년 여름까지 보장받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위약금 없이 위약금을 최소화하면서 선임할 수 있는 이유와 방법은 무엇인지 그 방안까지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캡틴 손흥민 선수의 한 해 한 해가 아까운 커리어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올 시즌 지금 이 시점이 토트넘이 어떤 한 대회라도 우승할 수 있고 또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에 도전할 희망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왜 토트넘에 이라올라 감독이 필요한지, 어떻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좋게 내보낼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경질될 가능성이 있는 감독으로 에버튼의 션 다이치 감독이 1순위에 뽑혀 있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에릭 텐하 감독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우스햄프턴과의 원정 경기 3대0 승리로 조금은 지연됐다, 본인의 시간을 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승격팀 사우스햄프턴의 러셀 마틴 감독이 맨유전 패배로 인해서 경질 가능성이 생기고 있고요. 울버햄튼 역시 강등권으로 추락하면서 굉장히 무력한 모습을 보이자 게리 오닐 감독 역시 경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높은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감독입니다. 레스터시티의 스티브 쿠퍼 감독 역시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팀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위기론을 겪고 있고요. 첼시의 엔조 마레스카 감독 역시 본머스의 1대0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본머스에게 압도당했다는 평가 속에 조기 경질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7순위로 언급되는 게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인데요. 크리스탈 팰리스 역시 지난 시즌에 부임해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글라스너 감독이 올 시즌 이탈 선수들의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서 고전하고 있고, 또 뉴캐슬의 에디하우 감독 역시 수비라인 이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선수단 내부적인 문제가 없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순수히 팀의 운영적인 면과 전술적인 문제로 인해 경질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감독입니다. 게다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받고 있는 연봉을 생각하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스코틀랜드 리그에서 겨우 유럽 무대 검증을 마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꽤나 잘 대우해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맨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연봉이 2천만 파운드로 압도적 최고액이죠. 그리고 아르테타 감독이 최근의 성과들을 입증하면서 1,500만 파운드로 새로운 상향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1,000만 파운드의 연봉이 넘는 인물은 없는데요. 에스턴 빌라의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이끈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800만 파운드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에릭 텐하흐 감독이 675만 파운드, 그리고 리버풀이 클롭 감독의 후임으로 선임했던, 토트넘도 노렸던 전 페이노르트 감독 아르네 슬롯 감독이 620만 파운드로 100억이 조금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 아르네 슬롯 감독이 620만 파운드로 살짝 100억이 넘는 110억 원가량의 연봉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돈 100억 미만인 6위권부터 토트넘 감독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에버튼의 션 다이치 감독과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연봉이 500만 파운드, 한국 돈 88억 원가량으로 결코 적지 않은 연봉입니다.
이미 브렌트포드에서 자신의 실력을 검증한 브렌트포드를 프리미어리그로 승격시켰던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450만 파운드보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연봉이 높고요. 크리사페리스가 영입했던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뤄냈던 글라스너 감독이 450만 파운드, 그리고 레스터시티의 챔피언십 우승을 이끌면서 첼시 감독으로 부임한 엔조 마레스카 감독도 420만 파운드예요. 중요한 것은 첼시가 미국인 토드 보엘리 구단주의 막대한 투자 속에 정말 선수단에 많은 돈을 쓰고 있는 팀인데도 토트넘 감독인 포스테코글루 감독보다 엔조 마레스카 감독에게 쓴 돈이 적다, 인건비가 적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와퍼드, 에버튼, 풀럼까지 꾸준히 잘 이끌고 있는 마르코 실바 감독의 연봉이 400만 파운드, 그리고 뉴캐슬의 새로운 전성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또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미 검증된 감독 에디 하우 감독의 연봉도 400만 파운드인데, 사우디 자본의 투자를 받은 뉴캐슬도 포스테코글루 감독보다 적은 연봉으로 에디 하우 감독을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포르투, 스페인 대표팀 등을 이끌었고, 울버햄튼에서도 이미 본인의 능력을 입증했던 줄리엔 로페테기 감독이 이번에 모에스 감독의 후임으로 웨스트햄에 부임하면서 맺었던 계약에도 340만 파운드로 포스테코글루 감독보다 훨씬 낮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입스위치 타운을 프리미어리그로 승격시키면서 맨유, 리버풀 등의 관심을 받았던 키어런 맥케나의 연봉도 300만 파운드, 그리고 토트넘에서 비록 실패를 겪었지만 발렌시아 감독, 울버햄튼 감독으로 성과를 냈고, 현재 노팅엄 포레스트의 돌풍을 이끌고 있는 누누 에스피리투 산투 감독의 연봉은 고작 200만 파운드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연봉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본머스를 정말 좋은 팀으로 이끌어냈던 안도니 이라올라 감독의 연봉이 현재 프리미어리그 20개 팀 감독 중에서의 17위예요. 100만 파운드밖에 안 됩니다. 즉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라올라 감독의 연봉의 5배의 돈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라올라 감독은 아틀레틱 클럽 빌바오, 스페인 명문팀의 핵심 선수로 활약을 했었고, 은퇴 이후에 라이오 바이에카노를 이끌면서 라이오 바이에카노의 유럽 대항전 진출권까지 팀의 성적과 경기력을 완전히 끌어올리면서 지금 유럽에서 가장 뛰어나고 주목받는, 전술적인 역량이 뛰어난 감독으로서 평가를 받으면서 본머스에 부임을 했고, 본머스에서 그 실력을 입증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이라올라 감독보다 5배의 연봉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받을 자격이 있느냐, 그럴 실력이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인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임된 과정에 중요한 인물이 있죠. 토트넘의 새로운 제너럴 디렉터, 클럽 경영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스콘먼 디렉터인데, 바로 이 스콘먼 디렉터가 호주 출신이고 멜버른 태생입니다. 그리고 멜버른 남부에 그리스인들의 거주 지역들이 있는데 거기 출신이에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태어난 건 그리스 아테네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호주로 이주해 올 때 멜버른에 자리를 잡았고, 그 멜버른에서 축구 커리어를 만들어갔던 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다 보니까 스콘먼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나이는 조금 차이가 나요. 스콘먼이 더 어리긴 한데 그 인연과 네트워크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스콘먼 디렉터가 맨체스터 시티의 국제 디벨로퍼로서 맹활약을 했었어요. 시티 풋볼 그룹에서 일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중국에서도 일을 했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시티 풋볼 그룹에 속한 일본 J리그 팀 요코하마 F 마리노스에서 J리그 우승을 이뤄냈죠. 그 경력 속에서 스콘먼 디렉터와 인연을 맺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과정 속에 선임이 됐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스콘먼 디렉터는 호주 커넥션으로서 관계가 좋다라는 것이죠. 즉 지금 팀이 더 망하기 전에, 각각의 커리어가 무너지기 전에 스콘먼 디렉터가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그나마 좋게 결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자녀 계약의 임금을 보장해주면서 어느 정도 본인이 커리어를 잘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한다는 것인데요. 호주 대표팀이 지금 감독 경질론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레이엄 아놀드 감독이 이미 한국에게 탈락했던 카타르 아시안컵에서도 부진했던 경기력과 성적으로 비판을 받았고, 그 이후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은 무난하게 통과를 했지만, 지난 9월 A매치 기간 동안 바레인과 홈경기 0대1 패배에 이어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와의 원정 경기도 0대0 무승부로 초반부터 경기력과 결과 모두 예선 탈락의 위기에 몰리면서 아놀드 감독에 대한 엄청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1년 전부터 아놀드 감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크다 보니까 그레엄 아놀드 감독의 스승으로 유명한 거스 히딩크 감독이 대한축구협회에 아놀드 감독을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후천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지금 아놀드 감독을 경질해야 된다는 상황 속에 호주가 후임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인물은, 지금 당장 호주가 선임할 수 있는 좋은 인물은 저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토트넘의 스콘먼 디렉터가 호주 축구협회와 접촉을 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그의 사단을 데려가는 게 어떻냐, 그들의 고용을 이어받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하고 거기서 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현재 그레엄 아놀드 감독이
호주 축구협회에 받고 있는 임금이 미국 달러로 130만 달러, 뭐 옵션 등을 포함해서 190만 달러 정도로 알려졌어요. 한 17억에서 25억 정도죠. 그런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현재 토트넘에서 받고 있는 연봉이 8, 90억 정도 되잖아요. 이 차이만 토트넘이 조금 메워주면서 그 정도만 위약금으로 지불을 한다면 충분히 이라올라 감독 정도를 데려오는 데 있어서는 재정적인 루스가 없을 수 있다. 왜냐?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장기 계약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호주로 가는 상태가 된다면 굳이 남은 기간에 모든 연봉을 부담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나가기로 했던 금액이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보다 더 좋은 감독을 애초에 선임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구단의 예산 안에서 재정적으로 큰 타격 없이 스무스하게 좀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코치진이 중간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부담을 가질 수가 있는데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호주 대표팀으로 갈 경우에는 그가 이번 여름에 선임했던 코치진도 다 데려갈 수가 있습니다. 닉 몽고메리 코치와 세르지우 하이문드 코치가 이번에 토트넘에 새롭게 합류를 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에서 오면서 데려온 인물이 또 마일 예디나 코치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마일 예디나 코치는 호주 축구의 레전드로서 호주에서 선수 생활을 아주 잘하면서 주장으로 활약했기 때문에 당장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함께 호주 대표팀에 가서 호주 대표팀의 코치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코치고요. 또 몽고메리 코치와 하이문드 코치는 호주 출신이 아니지만 호주 A리그에서 이미 센트럴 코스트 메리너스의 호주 A리그 우승을 이뤄내면서 본인들의 커리어를 만들어갔던 호주 무대를 잘 아는 인물들이에요. 그때 몽고메리 감독은 센트럴 코스트의 감독이었고 하이문드 코치가 수석 코치였거든요. 이 둘이 이미 센트럴 코스트에서 활동을 하면서 인연을 맺었고 그 뒤에 스코틀랜드 클럽인 하이버니안 감독으로 가면서 스코틀랜드 리그에서도 좋은 커리어를 만들고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지원하기 위해 왔는데 호주와 스코틀랜드를 거쳐왔다는 이 커리어와 이력 자체가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대로 호주 대표팀에 가면은 호주 축구에 대한 파악과 호주 축구를 이끄는 과정, 적응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레이엄 아놀드 감독을 경질했을 때 가장 스무스하게 인수인계가 되면서 바로 10월 A매치 내지는 11월 A매치를 무난하게 지휘할 수 있는 것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사단이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사단으로 움직이지 않는 감독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금 토트넘에서 함께하고 있는 코치들 기존의 토트넘이 애초에 계약하고 있던 매드웰스나 라이언 메이슨 같은 코치를 제외한 이 몽고메리, 하이문드, 마일 예디낙은 함께 호주 대표팀으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를 위약금으로 줘야 되는 부담을 낮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토트넘이 지금 당장 선임할 수 있는 감독은 누가 있느냐? 이미 지난 시즌 말미에도 조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압박하는 것과 같은 느낌 속에 경기장에 등장했던 전 브라이튼, 전 첼시 감독인 그레이엄 포터 감독, 과거에도 여러 차례 토트넘과 연결됐던 감독인데 분명히 능력 있는 감독입니다. 그리고 토마스 투엘 감독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선임하던 그 시기에 후보 리스트에 올라서 협의를 했던 감독이죠. 하지만 바이에른 뮌헨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였고 무엇보다 이 두 감독은 연봉 조건이 굉장히 부담스럽다 보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위약금을 아예 제로까지는 할 수 없는 상황. 어느 정도 호주 대표팀의 계약에서 모자라는 부분들을 보조해줘야 되는 상태에서 아주 높은 연봉의 감독을 데려오는 것은 또 약간 부담스럽고 재정적으로 게다가 이 감독들이 잘할지에 대한 조금 부담도 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안도니 이라올라 감독을 추천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머스에서 받고 있는 연봉이 100만 파운드에 불과해요. 즉 본머스와 2026년까지 계약되어 있는 이라올라 감독을 시즌 도중에 빼올 때 내야 할 위약금 규모도 연봉에 비례하기 때문에 높지 않다. 위약금과 연봉을 다 합쳐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남은 계약 안에 줬어야 했던 그 연봉 액수보다 낮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약금을 또 통해서 데려오는 경우에도 이라올라 감독은 이미 솔란키를 잘 활용하고 솔란키의 커리어 최고 시즌을 만들어낸 감독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무려 1,100억 원의 돈을 투자해서 영입한 솔란키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솔란키를 이미 잘 활용해봤고 지금 프리미어리그 무대를 소화하면서 프리미어리그를 잘 알고 상대 팀들의 상황도 잘 알 수 있는 지금 바로 팀을 이끌어도 어떠한 그 시행착오가 없을 수 있는 감독이 이라올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토트넘의 베스트 초이스는 이라올라 감독을 본머스에 위약금을 주고 데려온 것이다. 물론 이라올라 감독이 지금 본머스에서 받고 있는 연봉보다는 더 줘야겠지만 그래도 포스테코글루 감독 수준까지 요구하진 않을 것이다. 많이 올려줘야 되겠지만 추후 활약에 따른 옵션이라든지 또 후후 이적 시장에서의 권한이라든지 다른 방안으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게 이라올라 감독이라는 것이죠. 이라올라 감독 본인조차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감독으로의 커리어를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거의 사실 제2의 포체티노라고 볼 수 있어요. 포체티노 감독도 스페인 라리가의 에스파뇰에서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고 사우스햄튼에 와서 본인의 능력이 라리가에서뿐 아니라 유럽의 전역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토트넘에 왔는데 이라올라 감독이 딱 그런 거잖아요. 라이오 바이카노에서 굉장히 이른 시기에 본인이 감독 커리어를 만들어내면서 입증을 했던 그런 부분들을
본머스에 와서 더 증명을 했고, 그러면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라올라 감독이 새로운 포체티노가 될 수 있고 지금 투자한 솔란키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 무엇보다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의 전술을 보시면 손흥민 선수를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솔란키를 큰 돈을 두고 영입했기 때문에 스트라이커로 써야 돼요. 그런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시그니처가 좌우 풀백을 모두 인버티드로 안쪽으로 미드필드에 집어넣는 형태거든요. 이 선수들이 스트라이커 위치까지도 올라가고 중앙 미드필드 역할로 들어왔을 때 하프 스페이스를 차지하게 돼 있어요. 이 선수들이 하프 스페이스를 차지할 때 그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좌우 측면 공격수다 보니까 손흥민이나 존슨이 계속 사이드라인을 밟고 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프 스페이스를 우독이나 포로 그리고 기존의 3미들 중에 공격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메디슨 클루스키가 차지하게 되면은 손흥민 선수가 슈팅 코스를 잡거나 자유롭게 뛰어다닐 공간 자체가 애초에 없어요. 뒷공간만 많고 그 뒷공간을 커버해야 될 선수들만 있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막판 경기 상황처럼 공격수가 교체된다거나 상황에 따라 위치를 오른쪽으로 바꾼다거나 그럴 때 간헐적으로 하프 스페이스에 들어간 거나 좀 오른발 왼발을 다 활용할 수 있는 슈팅각을 만들 수가 있지, 플랜 A 선발 선수로 출전했을 때 왼쪽 사이드에 있으면 애초에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솔란키의 포텐을 터뜨린 이라올라 감독의 전술은 전형적인 라리가의 4-2-3-1 형태로서 풀백들이 윙어 역할을 하면서 폭을 만들어주면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스트라이커에 가깝게 가짜 7번으로 안쪽으로 들어와서 골문을 노리는 형태, 즉 손흥민 선수가 측면 공격수로 배치된다고 하더라도 세컨드 스트라이커에 가깝게 뛸 수 있는 그런 유형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어요. 실제로 본머스는 이라올라 감독이 부임하기 전에는 조금은 수비적으로 라인을 내리는 포백 상태에서 윙어들이 윙플레이를 하는 형태의 4-2-4에 가까운 그런 축구를 했거든요. 조금 이제 단조로운 축구였죠. 그런데 본인이 부임한 이후에는 공격 미드필드가 세컨드 톱 같은 역할도 해주고 또 좌우 측면 공격수도 모여서 4명의 공격수가 다이아몬드 형태로서 서로 유기적인 호흡을 맞추면서 풀백들이 윙어 역할, 2명의 중앙 미드필드들이 풀백이 올라갔을 때 두 센터백을 보호하는 박스형의 미드필더로서 수비의 안정화를 꾀하는 형태의 교과서적인 축구를 한 겁니다. 이 그래픽이 라이오 바이카노가 공을 소유했을 때 이라올라 감독 시절의 그래픽인데요. 본머스 시절과 마찬가지예요. 스트라이커가 중앙에 있지만 여기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측면으로 또 벌려서 움직여주고 좌우 윙어가 사이드 플레이도 하지만 안쪽으로 들어와서 플레이도 해주고 중앙 공격 미드필드가 또 중앙 2선 미드필드로 3선까지 내려가주기도 하고 또 2명의 중앙 미드필드는 2명의 센터백을 커버해주면서 좌우 풀백이 공격을 하는 이런 형태인 겁니다. 이 장면은 라이오 바이카노가 레알 마드리드와 경기를 했을 때 공을 소유하고도 굉장히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는 모습인데요. 두 센터백이 빌드업을 할 때 좌우 풀백이 조금 올라가서 미드필드 역할도 하고 윙어 역할도 하고 또 좌우 측면 공격수가 그래도 레알이 강팀이니까 아예 사이드로 벌려놓고 플레이를 하고 하프 스페이스에 또 2명의 공격 미드필드를 배치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은 풀백들이 공격에 많이 못 올라가니까 그런 상태에서 공격 숫자를 가져가고 수비 배후 역습에 대비하기 위해서 오히려 2명의 중앙 미드필더로 하여금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게 한 겁니다. 원래는 풀백이 벌리고 윙어가 안으로 들어와서 이 역할을 하는데 공격을 하면서도 수비적인 안정성을 담보하는 배치인 것이죠. 즉 전술적으로 유연성을 가지고 선수들의 위치를 바꿔가는 게 이라올라 감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측면 공격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알바로 가르시아가 왼쪽 측면 공격수로 라이오에서 맹활약을 했었고 프란 가르시아가 왼쪽 풀백으로서 공격을 했는데 이 선수들이 서로 나눠가면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했어요. 즉 우도기도 지금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데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고 있으니까 이라올라 감독이 왔을 때 우도기가 꼭 사이드 플레이만 하는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와 우도기 선수가 함께 본인이 잘하는 상황들을 바꿔가면서 할 수도 있고, 혹은 왼쪽 측면에 조금 더 윙어에 가까운 베르너나 오드베르가 서고 손흥민 선수가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가서 오른쪽에서 솔랑키와 비대칭 투톱에 가깝게 움직이면서 또 오른쪽에 존슨이 또 배치되거나 오른쪽에 풀백이 사이드 플레이를 하는 형태가 된다면 충분히 여러 패턴의 공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2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항상 배우로 커버해주는 움직임을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 토트넘보다 훨씬 공격이 속도감이 있으면서도 수비적인 안정감을 가져가는 것이죠. 이런 라이오 시절과 본머스 시절의 이라올라 감독의 전술적인 특성에 맞춰서 지금 토트넘 선수들을 운영한다면 솔란키를 최전방에 두고 솔란키가 전방에 박혀있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폭넓게 움직여주면서 좌우 측면 공격수인 손흥민, 베르너, 오도베르, 존슨이 사이드 윙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솔란키가 비운 자리를 커버해주거나 솔란키와 근거리에서 공을 주고받고 원투 패스를 하고 또 이 둘만이 아니라 메디틴이 올라오거나 쿠루세스키가 올라오거나 사르나 베리발이 올라왔을 때
공격한 미드필더 역할의 선수와 유기적으로 플레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여서 플레이하는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느냐? 우독이나 포로 같은 풀백들이 지금처럼 인버티드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이드 플레이를 해주면서 폭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수비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1명의 미드필더 중에 2명이 공격에 가담하면 풀백 중에 1명은 수비를 커버하고 2명이 다 풀백이 공격을 하면, 풀백 2명이 다 공격을 하면 3미들 중에 1명만 공격에 가담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배우 숫자를 확실하게 가져가주면서 수비의 안정성도 가져간다는 것이죠. 실제로 본머스에 부임한 이후 이라올라 감독이 팀을 어떻게 바꿔놨느냐, 본인이 부임한 이후에 팀 득점력이 리그 전체 4위까지 끌어올라왔고, 팀 전체 슈팅 시도, 유효 슈팅의 횟수도 리그 4위권까지 올라왔고, 가장 중요한 게 패스트 브레이크스, 빠른 속도의 속공이 이라올라 감독 부임 후 프리미어리그 전체 1위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전방 압박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높이 올라가서 무리해서 압박하는 게 아니라 미드 블록, 미들 서드 지역에서 압박해서 공을 빼앗아오는 기록도 프리미어리그 20개 팀 중에 지난 시즌에 본머스가 1위를 차지한 겁니다. 이라올라 감독 부임 이후 시점의 기록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 실점 기록도 프리미어리그 20개 팀 중에 최소 2위니까 골을 많이 내주지 않고 속도감 있는 공격을 펼치면서 압박과 또 효율적인 슈팅 기회까지 만들어내는 정말 최고의 플레이를 본머스가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센터백 라인이 바로 굳이 뒤에 공간이 있을 때는 한 번에 때려주면서 롱볼 플레이를 통해서 굳이 우리가 빌드업에 집착하지 않는 형태를 보여주는 축구를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 번에 뒷공간을 무너뜨릴 때 좋은 게 뭐냐? 손흥민 선수가 그 라인을 깨고 들어가면서 보여줬던 시원한 질주에 이은 슈팅과 득점, 그런 플레이가 포스테코로 감독이 부임하면서 완전히 사라졌는데, 이라올라 감독이 오게 될 경우에는 재현될 수 있다. 솔란키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존슨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솔란키의 포텐을 터트린 전술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격의 속도감인데, 지금 보시면 지난 시즌 각 팀들의 플레잉 스타일에서 본머스는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가 굉장히 높고 패스를 통한 시퀀스는 낮았어요. 패스를 최소화하면서 공격의 속도를 높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스페인 출신 감독이다 보니까 패스를 적게 하지만 그 패스의 밀도와 콤비네이션의 창의성이 높은 편이에요. 본머스가 그런 측면에서 기술과 속도, 팀 상황에 맞춘 정말 다이내믹한 축구를 할 수 있는 감독이라는 것이죠. 다이렉트 플레이를 한다. 분명히 후방에서 롱볼을 때리든 또 공격 지역에서 풀백과 스트라이커, 윙어가 콤비네이션을 뭐 두세 번의 패스만으로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그런 플레이를 가져가든지, 어찌됐거나 수직적인 플레이를 한다. 옆으로 공을 이동시키고 백패스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보낸다는 겁니다. 라이오 시절에도 스트라이커인 라울 데 토마스, 또 9번 역할을 했던 팔카오, 또 이성 공격수를 했던 카메오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다양한 선수가 연계하고 교류하는 플레이들을 보여주고, 윙 플레이어와 풀백들의 드리블 공격이라든지 다양한 공격 무기를 활용했던 게 이라올라 감독이거든요. 본머스에서 이라올라 감독이 오기 전에 이제 팀을 맡았던 게 게리 오닐 감독인데, 그 당시 이제 게리 오닐 체제의 본머스는 하이 턴오버, 전방 압박으로 공을 회수해왔던 게 프리미어리그 20개 팀 중에 16위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적었어요. 그리고 하이 턴오버를 통한 슈팅 시도는 20개 팀 중에 최저 기록이었고, 패스 연결도 최저 기록이었습니다. 즉 오히려 이라올라 감독이 속도감 있게 빌드업을 뭐 그렇게 중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빌드업 능력 자체는 이라올라 감독이 오고 나서 본머스는 더 좋아진 거예요. 더 좋아진 채로 속공도 된다는 것이죠. PPDA, 상대의 빌드업도 많이 허용했던 18위에 해당했던 본머스가 이라올라 감독이 오면서 하이 턴오버는 프리미어리그에서 9위, 하이 턴오버에 따른 슈팅 7위, 패스 시퀀스 7위, PPDA 8위, 그리고 압박 시작 거리도 11위까지 올라왔으니까 게리 오닐 감독 때보다는 훨씬 라인을 끌어올리고 전방 압박을 하면서 도전적인 축구를 하면서도 속도감 있는 공격 플레이를 펼쳤다는 것이죠. 수비할 때는 4-4-2 구조를 갖춰놓고, 보시는 대로 너무 높은 곳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자기 진영으로 내려와서 로우 블록으로 자기 진영의 영혼의 템백 같은 그런 약자의 축구를 꼭 하지 않는다는 것, 적당한 거리에 전진 압박을 하고 또 적당한 거리에서 공을 뺏고 빠르게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본머스가 그런 형태를 통해서 수비도 굉장히 안정적이었다. 본머스가 이라올라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경기당 평균 실점이 2.45골에서 0.6골까지 떨어졌고, 경기당 기대 실점, 위험한 상황을, 실점할 만한 상황을 내준 빈도도 90분당 2.71골을 내줄 만한 경기력이 0.82골밖에 내주는 안정성으로 바뀌었고, 박스 안에서 슈팅을 허용한 기록도 경기당 12.27개를 허용하다가 8.60개로 줄어들었고, 골키퍼의 평균 선방 횟수도 경기당 4.18회에서 2.60회로 낮아졌다. 즉 슈팅 위험을 거의 내주지 않는 축구, 안정된 축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펜딩 서드, 자기 진영에서의 패스 횟수도 97.6회의 평균 수치가 20개 가까이 줄어든 77.2회가 나왔어요. 즉 뒤에서 쓸데없이 공을 돌리지 않고 또 전진된 위치에서 플레이를 한다. 공수 밸런스가 완벽한, 속도감까지 완벽한, 공격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축구를 이라올라 감독이 했다라는 거니까 그런 이라올라 감독의 연봉 조건과 계약 조건과 솔란키의 활용까지 모두 생각한다면 지금 토트넘은 당장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내보내고 호주로 연결해주고 이라올라 감독을 데려와야 합니다. 결정은 빠르면 빠르서 좋은데요. 일단 당장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9월 19일 목요일 새벽 4시 2부 리그에 속한 코벤트리 시티와 카라바오컵 3라운드 경기에서 패배한다면 그리고 내용도 이번 상황과 마찬가지로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지는 브렌트포드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 카라바흐와 유로파리그 경기, 그리고 맨유와의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 모두 결과 내용을 모두 잘 챙겨야 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계속해서 무승의 상황, 패배의 상황이 이어진다면 정말 경질로는 현지에서도 크게 대두될 텐데요. 말씀드린 대로 하루빨리 골든타임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한준TV는 토트넘의 모든 경기 실시간 소통방송 입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9월 19일 목요일 새벽 4시 코벤트리와의 경기, 새벽 이른 시간 정말 토트넘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경기거든요. 한준TV의 입중계로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경기 보시기 바랍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라이브 방송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